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영국 편에 재정적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다. 즉, 결과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전용 통신망이 영국 정부보다 24시간 먼저 승전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선이 뭘 했느냐? 이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자기 자리에 서서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다른 상인들이 로스차일드가 판다는 건 영국이 졌다는 뜻이구나 하고 공황 매도를 시작해요. 가격이 폭락하니까 네이선이 그걸 전부 쓸어 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박도 있어요.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이 워털루 펌핑 앤 덤핑 이야기가 과장됐다고 봐요. 퍼거슨 말에 의하면 진짜 로스차일드가 돈을 번 건 한 번의 트레이딩이 아니라 전쟁 기간 내내 이어진 정부 계약 수수료, 환율 거래, 국채 투기가 누적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결과는 확실해요. 1815년 봄에 5형제 총 자산이 50만 파운드였는데 1816년 7월에는 100만 파운드가 됩니다. 1년 만에 2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로스차일드는 유럽 최강의 금융 가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흐름이 합류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아편으로 중국 은을 빼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스차일드가 나폴레옹 전쟁에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이 두 흐름이 런던에서 만납니다. 로스차일드 공식 아카이브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838년부터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가 중국과 직접 무역을 시작했다. 광저우에 에이전트를 두고 비단, 차, 주석, 수은을 거래했다. 그리고 상하이 에이전트와의 서신 대부분이 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856년 한 건의 선적에서만 멕시코 은화 23,128파운드 상당이 오갔다. 1838년이면 언제예요? 1차 아편전쟁 직전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아편으로 중국 은을 빼내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로스차일드가 중국 은 거래에 직접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1833년에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벌어져요. 영국 의회가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아편 무역이 민간에 개방돼요. 이때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아편 무역을 장악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사순 가문입니다. 바그다드 출신 유대인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도산 아편의 70에서 80%를 장악합니다. 이 가문의 별명이 뭐였냐? 동방의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별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두 가문이 실제로 결혼으로 합쳐져요. 에드워드 사순이 파리 로스차일드가의 알린드 로스차일드와 결혼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인도 회사가 아편을 만들어요. 사순 가문이 아편을 팔아요. 자딘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유통해요. 인치케이프라는 회사가 해상 운송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그 돈을 관리해요. 동인도 회사하고 로스차일드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방하고 후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렇죠. 영국이 아편을 팔아서 중국인들이 마약에 중독됐고 사회가 붕괴되고 청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건 표면이에요. 아편 중독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 건 맞습니다. 1838년 기준으로 중국 내 아편 중독자가 400만에서 1200만 명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그걸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진짜 나라를 무너뜨린 킥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은의 방향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중화폐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대규모 거래와 세금은 은으로 내고 서민들의 일상 거래와 임금은 동전으로 했습니다.
두 화폐 사이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아편 무역 때문에 은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은 가치가 폭등해요. 도광제 제위 기간 동안 약 1억 3,400만 페소 규모의 은이 유출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은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서민들은 동전으로 월급을 받는데 세금은 은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세금이 2배가 오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실제로 허베이 지역에서 1820년부터 1850년 사이에 농산물 가격이 40% 하락하고 임금도 40% 넘게 떨어졌어요. 베이징에서도 1823년부터 1838년 사이에 은 기준 임금이 25%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걸 도광 대불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 한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터져요.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1850년부터 1864년까지 14년 동안 이어진 내전인데 사상자가 2천만에서 3천만 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내전 중 하나입니다. 청나라가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쓴 비용만 연간 2,355만 냥, 거기에 아편전쟁 배상금, 회족 반란, 신장 원정 비용까지 합치면 총 9억 냥 이상이 들었다고 해요. 나라 재정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편으로 은이 빠져나간 뒤 은값 폭등, 서민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2배, 디플레이션, 농민 반란 폭발, 진압 비용으로 재정 파산, 국력 약화, 열강의 추가 침탈. 그러니까 영국이 한 건 마약 장사가 아닙니다. 통화 전쟁이죠. 전방에서 동인도 회사하고 사순 가문이 아편으로 은을 빼내고 후방에서 로스차일드가 그 은을 런던 금융 시스템에 흡수해서 금으로 전환하고 국채로 돌리고 정부에 대출하는 구조. 중국의 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아편 중독자들이 아니라 이 금융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839년에 중국이 이걸 끊으려 합니다. 도광제가 임칙서라는 사람을 광저우에 특명 전권대사로 보냅니다. 임칙서는 외국 상인들한테 아편 재고를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압수한 아편 1,420톤을 바닷물에 풀어서 공개적으로 폐기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이 해군을 보내요. 1차 아편전쟁입니다. 결과는 중국의 완패였습니다. 1842년에 난징 조약이 체결돼요. 홍콩을 영국에 넘기고 5개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고 엄청난 배상금까지 물어요. 중국인들이 이때부터 100년간을 100년의 치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로스차일드의 중국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돼요. 로스차일드 아카이브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42년과 1858년에 영중 조약 이후 중국과의 연결을 확대했다. 전쟁이 시장을 열었죠. 1944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브레튼 우주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전후 국제금융질서를 짜는 자리예요. 여기서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합니다. 온스당 35달러.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냐? 미국이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유럽 국가들이 미국한테 무기를 사면서 금을 다 넘겼거든요. 이 시스템이 27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런데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 태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요.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냐? 베트남 전쟁 비용 때문에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배를 보내고 영국도 30억 달러어치를 요구하니까 아예 창구를 닫아버린 거예요.
금 뒷받침이 사라진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수를 둡니다. 1973년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요. 사우디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는 조건으로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딜을 맺습니다. 1975년까지 오펙 전체가 이 시스템에 합류해요. 이게 페트로달러의 탄생이에요. 금 본위제가 석유 본위제로 바뀐 겁니다. 은, 아편, 금, 달러, 석유. 500년 동안 비슷한 패턴을 계속 만드는 거죠. 상대국을 특정 상품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 상품의 결제 수단을 내가 통제하는 통화로 강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군사력과 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들도 만들어졌습니다. 1921년에 외교관계위원회 CFR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미국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곳이에요. 역대 국무장관, CIA 국장, 재무장관 대부분이 이 조직의 회원이었습니다. 1954년에는 빌더버그 그룹이 생겨요. 유럽과 북미의 정치 경제 엘리트 120에서 150명이 매년 비공개로 모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1973년에 삼극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지비그뉴, 브레진스키가 만든 건데 미국, 유럽, 일본, 삼극 체제를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삼극위원회가 만들어진 해가 1973년이라는 거예요. 닉슨 쇼크가 1971년이고 페트로달러가 탄생한 게 1973년이에요.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달러 체제가 세팅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이 조직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